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2018년이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급변한 한반도 정세를 헤쳐나가며 한 해가 저물고 문재인 정부 2년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제 곧 집권 3년 차. 대통령 국정 지지도 하락세가 걱정입니다. 어려운 경제, 내년의 전망도 어둡고 정치권의 협치는 기대 난망입니다. 미중 간 패권 경쟁 속에 글로벌 경제 호황까지 놓쳤다는 평가 속에 대한민국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을까요? 2018년 정치, 경제, 외교, 사회. 공과를 평가해보고 집권 3년차 숙제 뭐가 될지 오늘 직설은 이런 걸 살펴보려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전 논설실장님, 서정욱 변호사님, 그리고 동국대학교의 김종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8년 연말입니다. 전국의 뜨거운 감자, 단연 청와대 특감반 폭로일 겁니다. 민간인 사찰했다. 이 주장을 놓고 한국당과 청와대의 공방부터 정리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당은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씨가 생산한 첩보 가운데 수사기관에 넘긴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엔 민간인 신분인 박용호 당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첩보도 있었습니다. 한국당은 이인걸 특감반장이 서명한 문서라며 청와대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찰 DNA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 DNA까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찰 대상으로 지목된 박용호 전 센터장은 첩보가 생산됐을 무렵 이런 정황을 알게 됐고 센터장 연임 심사 당시 높은 점수를 받고도 현 정부 인사의 반대로 탈락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은 김태우 수사관이 승진 심사 때 실적으로 낸다고 해서 특감반장이 사실 확인을 해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부적절한 첩보 수집 지시는 결코 없었고 첩보 내용 중 범죄 의심 정보가 있어 검찰에 이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수석은 SNS에 민정수석 임명 당시 했던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다시 올려 정면 돌파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등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추가 폭로도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현안, 청와대 특감반 논란부터 좀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내용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오늘 순서는 2018년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대한 국정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정 수행 지지율 그래프를 좀 보시면 일부에서는 데드크로스다 해서 찬성과 반대가 엇갈렸다 이런 평가도 있고 여전히 미세한 차이로 지지율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런 평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면서 먼저 이종근 실장님부터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네네. 이 데드크로스라 그러면 찬성과 반대의 그래프가 이게 교차한다 뭐 이런 뜻일 텐데 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일부 한두 군데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예. 여론조사 기관 두 군데, 뭐 세 군데까지 RN서치와 갤럽과 리얼미터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이 세 개 기관의 여론조사를 보는 것은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추세를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점은 그냥 그 점들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 선이 어떤 선이냐, 어떤 흐름이냐를 파악하는 게 이 3개 기관의 여론조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데드크로스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있는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지점, 그게 이제 데드크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왜 데드크로스를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냐면 역대 정부에서의 데드크로스를 한번 보시면 네.
이명박 대통령과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1년 차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납니다. 네, 근데 네. 두 분 다 사실은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광우병 파동, 바로 2분기, 1년 차 예. 2분기에 광우병 파동을 당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몇 가지가 있지만 민노총 총파업, 10월 달에 민노총 예. 총파업이 있었고 뭐 또 검찰과의 어떤 그런 예, 이 갈등이 있었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집권 1년 차 3분기에 데드크로스가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3년 차 1분기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거든요. 늦게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3년 차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긍정평가가 우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정권이 힘을 가지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을 추동할 수 있는 있는? 동력과 엔진이 살아 있다라는 뜻이고. 그렇죠. 긍정평가가 있을 때는. 예. 그런데 부정평가가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흔들리는 건 사실은 집권 여당 측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네. 총선이 다가오고 네. 당의 지지율보다 대통령의 지지율 거의 비슷하거나 네. 대통령의 지지율을 믿으면서 총선으로 가기 힘들다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데드크로스의 어떤 시점부터거든요. 예. 그리고 역대 정부의 데드크로스 이후의 시점들을 보면 다시 한번 그것을 흐름을 뒤바꾸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그 선의 어떤 흐름이거든요. 만회한 경험이 우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예.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은 데드크로스 이후에 북한과의 어떤 남북 정상회담으로 상담을 한 번 통해서. 골든크로스를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가 됐지만 네. 그 이후에 다시 또 뭐 데드크로스가 됩니다. 만약 그가 전혀 없지는 않으나 네. 전반적으로는 데드크로스 이후의 시점이 사실은 회복하기 좀 힘든 어떤 시점이다라고 아하. 우리가 추세선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한 번 꺾이면 다시 만회했던 경험이 없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 정권들의 경험을 봤을 때 한 번 저 그래프가 꺾이면은 다시 만회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저 그래프 교차가 데드크로스냐 아니냐는 정치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분석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좀 이어나가 보죠. 국정 경험도 있으신 김정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을 데드크로스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숫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뭐 하나하나를 다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데드크로스 현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반등의 기회가 남아 있는 집권 2년 차 때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 데드크로스라는 용어가 낯설긴 합니다. 저한테는. 왜냐하면 뭐 정치적인 용어는 아닌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조어처럼 만들어진 건데 저는 지금 상황은 데드크로스로 가기 직전의 상황인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위험 시그널로 네. 보시는군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점이 아니라 경향성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경향성들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예.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있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소위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일정한 응징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다. 아하. 근데 그렇다면 이제 그 응징 시그널에 맞게 정부 차원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 예. 대응과 관련해서 여전히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같다라고 하는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면 경제 문제인 거죠. 제일 예. 큰 문제가 이제 경제 민생 문제 해결이 부족하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성장 구조에 진입돼 있고 장기적인 고용 불황은 예견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불평등은 이런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구조적인 거시적인 문제들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촛불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민심 국민의 신뢰 문제인데 예. 최근에 연이어 터진 사건과 악재들 속에서 저희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그나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래서 건강한 믿음 자체가 깨져나가는 것이 아마 데드크로스의 가장 핵심적인 징후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 오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저희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중간에 지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다는 측면에서는 예. 데드크로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 말씀처럼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어떤 조치를 아직까지 안 취한 상황에서 내년도에 이제 일정하게 경제적 정책에 좀 변화를 주겠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반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민심을 받아 안아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에 따라서 다시 약간 미세한 데드크로스가 골든크로스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반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5%, 46% 정도의 잘한다라는 긍정평가가 네. 2년 차 정권에 있어서 그동안에 80%를 넘나드는 게 워낙 높아서 그렇지 2년 차 때 접어들어서 45%, 46%라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이런 비슷한
이 양당제 국가로 봤을 때 이 정도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네,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수차만 놓고 보면 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제기하는 게 그런 거죠. 지금까지 정부로 따져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예. 그건 이제 객관적 수치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 자체가 계속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고 한 추세와 관련해서 계속 추세 말씀을 하시는군요. 예, 그럼 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문제를 받아놔야 된다. 예,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아직 예전에 비해서 뭐 상당히 낮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 정서랑은 좀 다른 것 다른 같다. 거다. 저도 예. 낮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책임자들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안고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설명드리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저는 그래야 추세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의 요지인즉슨 지지율이 45냐 46이냐 47이냐 중요치 않다. 지난 뭐 6개월 전에 80이었느냐 70이었느냐 중요치 않다. 중요한 거는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이게 민심이다라는 걸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뭐 잘한다고 뭐 하실 것 같지가 않아서 김 교수님은 지금 국민들이 응징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역시 국민들이 실망하고 뭔가 여기에 민심이 반영한다고 보시겠죠? 서정욱 변호사도 그렇죠. 저도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싶진 않아요. 예, 그러게 그러실까 봐 제가 냉정하게 미리. 현실을 봐야 되는데 예. 저는 이제 이거 데드 크로스냐 또는 이제 골든 크로스냐 이게 원래는 주식 용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주식이 정치학 용어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20일 이평선이 있고 뭐 60일 이평선이 있고 예. 이런 경우에 단기 이평선이 장기평 뚫고 내려간다. 예. 그럼 이게 데드 크로스인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일시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날이 있어요. 하루 이틀 뭐 오를 수는 있죠. 반짝반등. 그렇죠. 예. 그러기에 장기 추세는 하락세거든요. 아하. 따라서 이게 역사를 보면 예. 아까 이게 그 이종건 실장님도 말했지만 예를 들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나 MB나 이명박 네. 집권 초에 데드 크로스가 왔지만 예. 그러게 일시 광우병 사태를 극복하고 또는 이제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일시적으로는 이게 그 데드 크로스를 극복하고 만회한 적이 다시 이게 있어요. 골든 크로스도 갔지만 네. 그러게 임기 말에 가면 역시 그들에게 데드 크로스를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단임제, 대통령제의 그건 필연처럼 돼 있죠. 그렇죠. 이게 우리 역대 모든 대통령의 유일한 특징이 예. 바로 이게 임기 초의 지지율보다 임기 말의 지지율이 낮다는 거예요. 아하. 이 말이 이게 낮기만 하나요? 반토막 밑으로 떨어지니까. 문제인 역사적으로 거죠. 이게 임기 말이 더 높아서 선고한 대통령이 하나도 없다는 거. 예. 이게 우리 헌정사에 어떻게 보면 불행인데 저는 이게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극복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정책을 하다 보면 내 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또 이게 공약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겠다. 뭐 민노총에 대해서 이게 공약한 게 있잖아요. 예. 이런 이게 공약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 이게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뭔가 이게 새로운 계기가 되는데 저는 이게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는 오히려 자기 편의 지지부터 잃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추세를 돌리기는 쉽진 않다. 그럼 서 변호사님 말씀을 다시 3단 논법으로 연결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지지율 빠지는 게 야당 쪽, 반대 쪽이 더 많아진 게 아니라 집권에 지지를 해줬던 노동계와 다른 젊은 층들, 지지층들의 지지율이 빠지는 걸 원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게 그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진보층이 있고 진보가 빠졌다. 그다음에 중도가 있고 중도. 그리고 보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보수는 원래부터 지지를 많이 안 했죠. 네. 그래서 이게 보수보다는 저는 가장 큰 거는 중도층에서 중도층에서 이게 많이 빠졌고 아하. 그리고 이게 일부 진보층에서도 민노총이나 예. 왜냐하면 이게 공약을 그대로 이행 안 하니까 이분들에게 정의당으로 많이 이게 돌아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마침 뭐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의원이 저렇게 말 만드시는 걸 참 탁월한 재주를 갖고 계시는데 저게 메이드 바이 박지원입니다. 전부. 이영자가 호충선 타고 여우중으로 가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이종근 실장님 네.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듯하기도 하고요. 일단 이영자락 하면 네. 개그맨 이영자가 아니고 네, 네. 20대 영남 자영업자들이 돌아섰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종착역인 여우중이라는 것은 뭐 여성과 여성 50대 중도층이 이탈한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런데 저 세 가지를 전부 합치면 뭐 거의 모든 지지층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아니죠.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굳건한 지지층은 40대 남성
중산층 뭐 이런 거는 있죠. 자, 그 안에 자영업자가 사실은 중산층의 가장 또 핵심적인 그런 이었는데. 떠받침이었어요. 예, 예.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은 않지만 어쨌든 이 중산층을 등을 돌리게 만들면 어떤 정부도 성공할 수 없거든요. 네, 네. 자, 우리가 크게 지금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예. 지역 갈등과 세대 갈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역과 그 안에 세대. 지역으로 지금 이야기되는 게 영남, 그다음에 호남, 충청, 그다음은 지역이 없죠. 그런데 영남, 호남, 충청은 사실 영남이 지금 이 정부를 지지하고, 그러니까 떠받치고 있는 가장 큰 힘이 PK거든요. PK. 왜냐하면 아, 이 전까지는 예. 보수 정권이 영남이라는 것을 TK와 PK를 한데 묶어서 영남이다라고 네. 언제나 갖고 있었어요. 박정희 예, 대통령 예. 시절부터. 그런데 처음으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영남을 TK와 PK로 갈라서게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PK를 자신의 지지층으로 처음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예, 예. 근데 여기서의 영남은 사실은 PK예요. 지금 지난, 예. PK보다 부산 영남의, 부산 경남의 아하. 지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것이 지금 뼈아픈 대목이거든요. 이 실장님 말씀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아하 맞아라고 할 게 지난 4월 지방선거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홍준표 전 대표가 공석으로 놔뒀던 경남지사를 누가 먹느냐 가지고 총력을 기울였는데 네, 그렇죠. 김경수라고 하는 문재인 키드가 경남지사에 당선이 되면서 영남, 특히 PK를 강력한 지지층으로 흡수했다. 이거는 향후 20년 집권 플랜의 가장 중요한 교도보라 이렇게 평가가 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흔들린단 말입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그래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자신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흐름은 부산 경남에서 뒤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그 감지되는 목소리가 그래요?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 평가에 대해서 이 실장님은 정치권 계속 수십 년째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근거 있는 변화입니까? 근거 있죠. 근거 아, 있는 그래요? 게 뭐냐면, 자, 이 아까 그 보여주신 것에 지역 갈등과 제가 세대 갈등 말씀드렸잖아요. 예. 또 한 가지가 아까 중산층 말씀하셨지만 흔들리고 있는 지지층들이 바로 이 경제 갈등이에요. 경제 갈등. 자, 아까 전체 추세선에서 예. 사실 언제부터 하락세가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6월 둘째 주부터입니다. 6월 둘째 주면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나서 한참 잘 나갈 때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사실 바로 직후잖아요. 6월 둘째 주가 뭘 의미냐면 지방선거 날이에요. 아, 지방선거. 자, 지방선거 날 이후부터 언제나 6월 둘째 주 이후부터 하락세가 이어집니다라는 기사가 언제나 났었어요. 한 몇 개월 동안. 선거에서 대승을 이뤘는데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했다고 무슨 보시네요. 뜻이냐면, 자, 그 국민들은 야, 이렇게까지 미뤄졌어. 이제는 성적표 내놔. 이제는 아하. 우리한테 뭘 줘야 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야. 자, 지금까지 총선, 대선, 예. 자, 지선까지 완전히 다 밀어줬다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 우리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까, 자, 우리한테 뭔을 좀 내놔봐. 그 내놓는 건 뭘까요? 이전까지는 북한 문제는 이미 상수가 됐어요. 변수가. 예. 그렇다면 경제 문제가 무엇인가? 내놨어야 됐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락세가 계속 지속된 건 지선이 정점이었다는 거예요. 국민들로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라는 그런 그다음부터는 그걸 무서워하면서 사실은 두려워했어야 됐는데 물론 지방선거 날 저녁 때 바로 청와대가 이렇게 발표합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예, 예. 그런데 말은 겸허했으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겸허했느냐. 국민들이 보기에. 예. 바로 그게 6월 둘째 주부터 지금까지 하락세가 지속된 이유가 아니었겠느냐는 거죠. 김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예, 뭐 부분적으로 동의가 되고요. 예. 그러니까 뭐 추세를 저희가 무슨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추세는 분명하다. 네, 추세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말씀하신 이제 전통적으로 수도권 40, 50대 무당 중산파, 예. 중산층 예. 이런 분들이 계속 스윙보터 역할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지켜보고 계속적으로요. 있었죠. 그래서 예. 이분들이 움직이게 되면 오피니언의 흐름들이 변동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지율 변동들을 가져왔던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층하고 또 하나가 이제 말씀 PK라고 하는 두 개의 층이 견고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들의 하락을 막았던 그런 강고한 층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측면에서 PK는 뭐 완연한 하락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계속 경고를 주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좀 이 부분을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하나는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제 40, 50대 중도 무당층 같은 경우는 저는 유보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어느 정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대통령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지를 철회했다기보다는 당신에게 일정한 시간을 줄 거지만 지금 당신의 정책에서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견들의 폭증이 상당히 많아졌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 지지가 유보적인 지지를 유보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따라서는 적어도 다시 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여론에서 나오고 있는 데드크로스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너무 좀 섣부르고 섣부를 일찍 나온 쓰니까, 얘기라는 느낌이 예. 많이 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이걸 추동해내서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그건 중요한 이제 건데요. 숙제죠. 예, 이제 청와대하고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이제 이거 뭐 2018년까지만 집권하고 많은 정권이 아니니까 네네. 2019년에 무엇을 해야 다시 상승으로 가야 되는 숙제는 잠시 뒤에 제가 여쭤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이시니까 제가 네. 궁금해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건데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젊은 사람들 많이 접촉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 지금 예. 지지율 조사를 하면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영자부터 해서 20대 네, 뭐 남성들이라며요. 네네. 근데 이제는 여오중 그러면 이제 여성들도 이제 흔들린다는 얘기인데 네. 실제로 이 젊은 20대 남학생, 여학생들 이렇게 젊은 층들 접촉해 보시면 네. 그런 정치적 성향들, 이들의 이 성별 지지도가 느껴지십니까? 그 변화가? 네네. 뭐 그거는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여성까지 느끼세요? 예, 여성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박지원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여성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성 지지율은 상당히 강고한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견고하게 있고.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예. 변동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요번에 뭐 리얼미터를 보니까 20대 남성 지지율 29.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촛불 정국의 상당히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였고 정의를 갈구했던 이런 세대가 20대였는데 20대 지지율이 젊은층 남성 남성들이 지지층이 확실하게 떨어지고 확연하게 있는데요. 떨어졌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왜 누가 뭐라고 그래요? 하더라도 왜 일자리 문제죠. 일자리. 왜냐하면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뭐 20대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예, 알고 있지만 예. 기성세대가 얼마만큼 정부나 청와대가 얼마만큼 이 20대 남성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고뇌들을 받아들여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예를 들어 회의적인 반응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네. 거기에 이제 끼어들어온 게 이제 소위 성적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20대 남성들이 우리가 역차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인즉슨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조돼 왔던 페미니즘, 미투, 네네. 양성 평등, 네네. 양성 평등을 강조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20대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다.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는다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흐름들이 형성되고 있고요. 형성되고 이제 있다. 거기에 이런 상황인데 그럼 기성세대가 이걸 갖다가 잘 안아줘야 되는데 무시하고 있고 또 자기가 그렇게 지지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서운함, 그러니까 이런 감성적인 부분까지 아하. 결합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또 뭐 양심적 별의별 20대들을 계속 자극하는 소리들이 결합되면서 아하. 소위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어떤 정치 집단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중대한 문제인데요. 예. 어느 유럽이나 어느 나라나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2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극우적인 예를 들면 정당들이 창궐하는 하나 토양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선 저도 20대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20대들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기성세대가 네. 이제 진짜 그야말로 20대 그러니까 뭐 남성뿐만 아니라 20대들의 예. 문제들을 우리 사회의 중대한 문제를 끌어안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들을 같이 머리 맞대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 않게 된다면 예. 저는 이거 우리 사회에 상당히 중대한 문제로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논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국민들을 성별, 세대별, 뭐 지역별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 각자 얘기를 하고 각자의 이해관계로 하다 보면 도대체 어디에다 방점을 찍고 이걸 다 같이 끌고 가야 되는 대통령은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좀 고민스러울 것 같기는 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자, 어찌됐든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하다 보면 20대 남성 얘기와 이 지역 얘기를 다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하니까 지역부터 여쭤보면 서 변호사님 고향도 이른바 PK죠. 예. 경남. 그죠? 그쪽에 민심의 이동 확연하게 느끼십니까? 그렇죠. 그러나 저는요. 이게 지역이나 성별이나 계층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게 지역적이라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적인 모든 지지율이요. 예. 지금 이게 전 지역, 그리고 이게 전 세대, 그리고 이게 전 계층에서 빠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저는 어느 특정 지역, 특정 세대, 어느 특정 성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치 않다. 일단 이게 이슈별로 보면 저는 세 가지라 보는데 예. 첫째는 이게 적폐청산 문제. 아하.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도 사정할 때 인기 좋았죠. 예. 근데 적폐청산이 초기에는 이게 박수를 받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피로감이 임계치에 달했습니다.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지지율 하락과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이게 이슈별로 보면 네. 적폐 청산, 그다음에 남북 문제, 예. 그다음에 경제 민생 세 가지로 보거든요. 아하. 근데 적폐 청산이 초기에는 박수를 받았어요. 예. 근데 지금은 신적폐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예. 내로남불. 상대편의 적폐는 탈탈 털면서 그럼 이게 최근에 감찰단 노조 네. 특감반. 예. 그럼 이게 우리 편의 적폐는 왜 안 터느냐? 이런 이게 피로감이 첫째 원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남북 문제를 봐도 이번에 김정은이 왜 못 왔어요? 바로 이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예. 옛날 같으면 이게 90% 찬성했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김정은 체포조부터 저는 이게 그 백두청산위원회까지 저는 반대 여론이 상당히 많았고. 스펙트럼이 너무 극과 극으로 갔죠. 그렇죠. 한쪽에서는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젊은 사람들이 프랭카드를 내걸고 한쪽에서는 김정은이 오면 체포하겠다고 체포조를 가동하겠다 하고 이게 지금 국민들은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을. 이게 과거에는요. 남북 정상이 만나기만 만나도 감동을 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3번 만나면서 성과가 없어요. 이제는 이게 성과를 내놔야 돼. 그런데 비핵화는 제자리 걸음 아닙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이게 남북으로 과연 이게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네. 이게 두 번째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경제와 민생이죠.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사기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왕은, 예. 즉 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는 거, 먹고 사는 걸 이게 하늘로 여긴다. 네. 이게 바로 이민 위천. 즉 군주는 백성, 민을 천으로 하늘로 삼고 네. 그다음에 백성은 이식, 먹고 사는 걸 하늘로 여긴다. 아하. 이건 이게 불후의 진리입니다. 아하. 그런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경제가 어려운 거를 해결하지 않는 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저 올라가기 쉽지 않다 이렇게 그렇죠. 이게 보입니다. 세 가지 이슈, 적폐청산, 남북 문제, 경제 문제. 예. 이게 해결 안 되면요. 어느 지역, 어느 계층, 어느 세대 다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서 변호사님이 이제 말 잘 꺼내셨으니까 서 변호사 말씀을 다시 역으로 생각을 하면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래서 떨어졌다,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문재인 정부를 지금 공격하거나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부가 성공을 해서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국가로 2019년에는 변화될까를 지금 해법을 찾다 보니까 해법에 대한 얘기로 한번 급하게 좀 가보죠. 성과에 대한 키워드 5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 된다는 건데 따지고 보면요. 이 5가지 때문에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 이 5가지를 잘해야 지지율이 올라간답니다. 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종호 실장님.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떨어졌다는데 북경노적사. 뭐 말 만들기도 또 누가 예, 만드셨군요. 예, 네. 예. 북경노적사 때문에 지지율이 빠진대요. 네. 그런데 뭘 잘해야지 다시 올라갑니까? 물었더니 정답도 북경노적사랍니다. 네. 자, 하나하나 좀 해보죠. 먼저 뭐부터 고르시겠습니까? 저도 경제 문제 경제, 두 번째가 제일 크다. 예. 고를 수밖에 없는 게요. 아까 서 변호사께서 이제 좀 정리를 하셨지만 처음에 우리가 지역 갈등, 그다음에 또 세대 갈등, 계층 예. 갈등까지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엔 젠더 갈등까지, 그러니까 성 예, 갈등까지 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든 갈등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먹고 사는 먹고 문제입니다. 사는 문제. 왜냐하면 세대가 예. 왜 갈등을 하겠습니까? 20대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50대 이상이 예. 계속 권력을 갖고 있다. 우리도 먹고 살게 좀 해달라. 예. 사실 이게 세대 갈등의 핵심이라고 예, 또 20대한테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기성세대들이 일자리를 쪼개고 정년을 연장을 하니까 진입할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 네. 연금 문제 핵심도 사실은 그거 맞습니다. 똑같은 예, 문제죠. 연금도 자, 그래요. 그러면 지역 갈등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 지역은 왜 등용을 안 시켜주지? 예. 우리 지역은 왜 공장이 없지? 예. 저쪽 지역은 정권을 잡으니까 많네. 이게 사실은 또 그러니까 지역 갈등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건 역시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젠더 갈등도 결과적으로는 이 20대 남성들의 지금 위축된 어떤 심리 자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사실은 옛날에 내가 결혼을 해서 가장이 되어서 뭔가 아이도 낳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있는지,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또 네. 나의 미래가 먼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거기서 성대결까지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예. 우리의 옛날 세대는 생각도 못한 그 갈등이 성대결로 지금 뭐 이렇게 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이 정부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그 문제는 첫째도 경제요, 둘째도 경제요, 셋째도 경제일 수밖에 없다. 좋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그래서 된다는 대통령의 인식의 변화를 최근에 저희 국민들이 다 인식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내놓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평가를 좀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경제팀 바꿨어요. 네. 뭐 원톱 체제로 바꾸다 그래서 김앤장 불협화음 아예 원천적으로 잘라버렸습니다. 홍당비 체제 등용했고
속도 조절하겠다면서 뭐 최저임금 손보겠다고 지금 공언했고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해서 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서 하겠다고 했고 국민연금 사지선다로 해서 지금 만들어서 제시해 놨고 자, 요런 대통령의 변화와 정부의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제시. 자, 요거 우리가 이제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어떻게 지적해야 되는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불편해도. 네. 어떻게 보세요? 자, 지금까지 경제 투톱이 서로 부딪혔다라는 그 왜 논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원화돼 있다 이렇게 예. 좀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 전에 이원화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경제적인 메시지가 통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관된 메시지로 들리지 않았다. 네. 즉 경제는 심리이고 예. 그 심리가 충족이 되려면 이 정부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예. 어떻게 실행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가 나와야 경제의 어떤 심리적인 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 거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제 라인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메시지가 일관된 흐름을 갖고 있느냐. 예. 대통령은 분명히 소득주도 성장 수정하겠다 수정을 했죠. 하겠다. 그리고 좀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메시지를 하셨지만 네. 그 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송경식 경총회장을 만나서 소득주도 성장은 굳건하게 갈 것이다. 아하. 라는 메시지를 던져요. 여전히 그럼 국민들과 시장은 대통령의 경제 정책 수정 노선에 대해서 일관된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예. 왜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 축이 혁신 성장론 아닙니까? 혁신 성장의 이 메시지가 그러니까 올해 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룹 총수들을 만나서 혁신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죠? 이재용 혁신 성장 본부장이 그만뒀어요. 민간 예. 본부장이 그만두면서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면서 그만둬 버렸어요. 네, 지금 현재 정부 따로 놀고 국회 따로 놀고 있다. 혁신성장. 그러니까 논단 표현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가고 있다. 혁신성장 나는 그냥 기업에서 할랜다. 아하. 이 메시지가 혁신성장의 가장 큰 중요한 게 규제개혁이고 규제개혁이 지금까지 2년 동안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상징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대통령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행 파일이 예. 실행이 됐느냐라는 거. 아하. PPT,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열심히 봤는데 네. EXE 파일 눌렀을 때 뭔가 실행이 됐었어야 됐다. 네. 실행이 보이지 않는 그런 메시지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집권 3년 차다 이미.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있습니다. 실장님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서정욱 변호사님 혹시 뭐 우리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메시지에 관한 이제 경제 제대로 신경 쓰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좀 속도 조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동의하시나요? 예, 저도 이게 동의하고요. 저는 이게 문 대통령의 대책과 관련해서 예. 딱 이 고사성으로 한 말씀만 제가 건의하면 네. 금강경이라고 불경에 있어요. 예. 거기 보면 이게 사벌등안 아유 너무 어려워요. 바로 이게 쉽게 뭐예요? 생각하면 강을 건너서 예. 피안의 세계, 진리 세계 도착하면 강을 건널 때 뗏목 있죠. 네. 이 뗏목을 이게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라. 따라서 이게 저는 대통령 선거 때 포퓰리즘, 표를 위해서 이게 여러 공약할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이게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런 공약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공약 최저임금 10,000원이라든지 노동시간 그렇죠. 단축이라든지 이런 했던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과감히 버려라. 표를 위한 공약은 버리되고요. 예. 저는 이게 또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현 정권의 경제가 뭡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죠. 예. 저는 이게 거꾸로 해야 돼요. 성장 주도 소득. 이 말이 이게 성장이 먼저 돼야지 소득이 늘어나는 거지. 예. 소득부터 이게 올려주면 자동으로 이게 성장이 됩니까? 예. 논리가 뒤바뀌었잖아요.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 박근혜 그 보수 정권 9년 동안 이른바 낙수 효과를 노리고 기업들한테 규제 해제하고 여러 가지 혜택 주고 기업들이 돈을 벌면 그 돈이 낙수처럼 떨어져서 서민들한테 간다라고 해서 9년 동안 해봤더니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다. 이제는 거꾸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기조 자체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그러라는 요구세요? 근데 앵커님 말씀 금방 말한 소득 주도의 성장 예. 이게 경험에 의해서 검증된 진리입니까? 아하. 모든 이게 어떤 정책은 실사구시 바로 이게 경험칙에 의해서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1년 반 동안 해봤는데 안 됐으니 빨리 포기해라 그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도 소득부터 올려준다 해서 경제가 살아난다. 이 논리도 안 맞지만 예. 경험칙의 통계로 보더라도 안 맞는 거고요. 따라서 이게 저는 아마 이게 낙수 효과, 이게 분수 효과 이야기하셨지만 네. 전 세계 OECD 중에요. 저는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을 정책으로 취하는
이거는 이게 나라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게 장관하고 다 바꿨죠. 예. 근데 누구로 바꿨어요? 김수현. 네. 그분이 이게 원톱 아닙니까? 예. 홍남기 이분이 이게 그냥 실무자예요. 그렇죠? 아니죠. 그렇지는 아니, 않고 홍남길이 공식적으로 누가 조항을 들어봐도 보면 큰 그림을 그릴 수는 안 해요. 경제부총리를 원톱으로 내세우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제 그 뒤에서 정말로 큰 그림을 큰 그림을 그리는 쪽으로 해서 교통 정리는 다 된 것. 근데 그거는 청와대 그냥 말이고 설명이고 보통 이 경제 공무원들 만나보면 시장에서 그렇게 실제 안 받아들인다. 큰 그림은 김수현이 다 하고 홍남길이 테크노크래 실무자란 말이에요. 아, 근데 그거는 김수현은 예. 장하성보다 더 이게 근본주의자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그럼 이게 사람을 바꾸면 뭐 합니까? 정책이 바뀌어야죠. 예, 좋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서정욱 변호사님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자 논란의 소지는 어찌됐든 불협화음은 줄어들고 원톱으로 가고 정부가 경제 정책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메시지 전달이 아직도 약하다라는 지적. 네, 뭐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정책을 선회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그 효과에 대해서 미리 단언할 수는 없고요. 말씀하신 예. 지금 뭐 인구주도 성장, 아까 그 소득주도 성장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뭐 유엔이나 EU 차원에서는 불평등이 너무나 확대되니까 예. 포용 경제를 통해서 그 포용 경제 핵심적인 테마는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요한 하나의 트렌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만 이것을 하는 건 아닌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너무나 신자유주의 경제적 정책 속에서 불평등이 너무나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 불평등이라는 것을 숙소하지 않게 되면 사회적 비용들이 강화되게 되고 전체 세계 경제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포용적 경제 정책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체적인 경제 정책들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그 뭐 기조를 바꿀 수는 없을 전체- 거다. 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보니까는 또 이 차사성어가 또 나오는데 교수신문에서 교수들한테 예. 했더니 인중도원이라는 이제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갈 길이 멀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그 배낭에 짐을 맬 때 무거운 걸 알아다 매면 되게 무겁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벼운 것들을 아래로 좀 바꾸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갈 길이 먼데 혼자 들고 가면 힘들겠죠. 협치를 해야 되는 거죠. 협치의 기반을 만들어야 되죠. 저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저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예. 그것들을 조정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건 동의하고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한들 이 문제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없진 않을 테니 적어도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협치의 틀들을 만드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예.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현장성과 관료의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저는 현장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최저임금하고 그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 약자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가? 근데 결론적으로 약자와 약자끼리 싸움이 되는 양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된 예.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가서 무엇이 문제인지 미리미리 탐색해서 설계를 잘 했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청와대가 다 하는 게 아니죠. 관료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관료가 몰랐겠습니까? 이 문제를 다 알았겠죠.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다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우리가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100군데나 가봤다. 현장에. 네.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소일크 외양하고 맞습니다. 치면 이미 국민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으며 선제적으로 관료 사회가 전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예.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예.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설계를 새롭게 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했어야 된다. 예. 또 하나는 보시라는 거죠. 예를 들면 말씀하신 핵심적인 인사들이 있죠. 이 정부에. 그분들 말이 다 맞습니까? 그분들 말이 틀릴 수도 있는 거죠. 네, 틀리면 네. 문제 제기를 해서 조정과 수정을 할 수 있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그거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일 터지고 나니까 이제 우리 이런 대안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네, 건 네. 저희 관료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진정한 공복이라면 예.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국민이 보고 있으니까 그게 그렇죠. 문제인 거죠. 제가 볼 때. 예. 자, 이걸 뭐 누가 더 잘못해 청와대 잘못이냐 관료 사회 잘못이냐를 따지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네, 그게 필요한 어찌됐든 국민들이 지금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고통지수가 높은 분야는 경제 분야라는 데는 진단은 정부도 언론도 우리도 네, 다 저희도 다 동의합니다. 이제 동의를 하는 거고 그 해법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에 BMW에 대한 정부 발표가 민관 합동 결과 발표 나왔습니다. 원천적으로 설계 오류됐다는 거고요. EGR 결함 BMW가 인정했다는 거고 그래서 112억 원 과징금 부과됐고요. 검찰에 은폐와 늑장 리콜에 대해서 고발 조치한다. 이런 내용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에 BMW를 비롯한 수입산 자동차들의 결함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모든 잘못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아니라는 것을 BMW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요 향후 법적 절차도 매우 BMW한테 이게 불리할 겁니다. 처음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피해자가 우위에 선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서 변호사님 어떻게 맞습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 전에 제안돼도요. 예. BMW 피해자가 몇십 명 소송해달라고 왔는데 아하, 예. 제가 이제 그 방송도 있고 바빠서 좀 정중하게 거절한 예가 있는데요. 네. 저는 이게 이런 제조물 책임은요. 일단 이게 피해자들한테 계속 이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네, 네.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대 기업에 맞서서 어떻게 다 하자를 입증합니까? 그렇죠. 예. 따라서 이제 이걸 법적으로 입증 책임의 전환이랍니다. 예. 오히려 이제 이 가해자가 자기가 과실이 없었다는 걸 입증해라. 예. 저는 이게 이런 이론이 있고요. 그동안에 그다음에 징벌적 배상. 예. 배상도 이게 실제 손해를 자가 그 얼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근데 여러 피해가 있으니까 액수도 그런 게 좀 필요하다 봐요. BMW 그동안에 대한민국 소비자들 호갱으로 생각하고 그동안에 잘 해오셨는데 이번에 이게 오류가 인정되고 결함이 인정되고 과징금이 부과됐고 이 모든 잘못의 책임을 BMW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처음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잘한 일도 있어요, 정부가 경제적으로. 자, 잠깐 옆으로 좀 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자성어 얘기 나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입니다. 교수님들의 골라주시는 사자성어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거 좋잖아요. 만시지탄. 네. 자, 경제 문제 정책이 만시지탄이지만 예 잘해보자 좀 잘하겠다. 여기에 대한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숙제 중에 협치 문제 나오고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로 한번 좀 올마가 보죠, 주제를. 이 얘기를 하려면 청와대 특감반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모두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혼란스럽습니다. 이거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얘기야, 안 했다는 얘기야. 미꾸라지가 불순물을 물고 와서 어땠다는데 뭐 미꾸라지는 누구고 복잡합니다. 요거 좀 한번 좀 정리 좀 해보죠. 이종훈 실장님. 네네. 김태우라는 이름 뭐 이제 다 나왔으니까 하고 결론적으로 직설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태우 수사관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일단 청와대의 그 지금 해명은 이겁니다. 예. 자, 이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는 결코 민간인 사찰을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언론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보고했다는 리스트는 김태우 수사관이 자의적으로 만든 보고서이고 그중에서도 사실은 몇 건, 한 3건 정도는 보고 받았으나 나머지 건들은 계속 보고를 해서 경고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보고를 안 한 리스트이다. 잠깐만요. 요 대목에서 국민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찰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한 잘못을 저지른 거는 팩트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주장은 우리는 지시한 바 없다. 저 사람이 혼자서 알아서 오버해가지고 한 개인 일탈이다. 이거 지시한 거로 엮지 마라. 네. 이 주장이고 네. 김태우 수사관과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1년 반 동이나 내가 무슨 개인적으로 그걸 하냐. 다 시키고 다 교감하에 하는 거지. 시켜서 한 거다 나는. 라고 주장하는 게 맞서 있는 거죠. 네, 자 그거를 쉽게 좀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예. 저희는 사실 언론인들이라 이게 딱 그려질 겁니다만 예.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언론 시스템이랑 사실은 똑같아요. 기자들도 예. 사실 정보, 그러니까 뭐 밥을 먹던 뭐 또 출입처에 나가던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처음에 접했을 때 어떻게 하죠? 바로 보고를 합니다. 네. 자기 윗선에 보고를 하죠. 네. 선배가 있으면 선배한테 하고 차장 아니면 네. 부장한테 하죠. 네. 그러면 피드백이 오죠. 그래? 그러면 기사 써봐. 그런 피드백이 오면 기사를 씁니다. 네. 자, 지금 이 첩보의 감찰단도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네. 일단 정보 수준의 어떤 팩트를 하나, 팩트가 아니죠. 그런 어떤 정보를 하나 들으면 예. 그것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청와대도
특감 반장이 그것을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 네. 특감 반장이 그 위에 비서관한테 보고를 하게 되고 다시 이거를 제대로 그러면 써봐 해갖고 예, 쓰게 예. 되면 수석이나 혹은 대통령까지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자가 있어요. 기자가 1년 반 동안 이 언론사에서 지시하지 않은 또 언론사의 방향이랑 전혀 다른 것들을 보고했을 때 1년 반이나 보고한 기자를 계속 놔둘까요? 안 놔두죠. 네. 다른 부서로 배치하거나 예. 아니면 너는 기자가 안 맞으니까 딴 걸 해보게라고 하거나 예. 아니면 이 회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1년 반 동안 왜 데리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제재를 확실하게 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아하. 2년 반 동안 나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첩보를 보고했는데 경고 몇 마디를 하고 했다. 그리고 나는 내 직위를 계속 수행하게 했다. 그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 최소한 이 실장님한테는 청와대 해명이 그 대목에서 잘 소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납득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설명을 봐야죠. 들어보니 김정욱 교수님은 뭐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근무한 네. 경험이 있으시죠? 네네. 노무현 정부 때죠? 네, 너무 잘못됩니다. 노무현 정부는 유일하게 민간인 사찰에 대한 시비는 없었던 정권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네. 박근혜 정부 때 워낙 이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해가지고 뒤어가지고 네. 국정원에 있는 모든 국내 정보 파트, 이른바 네. IO라고 하는 그 수천 명을 아예 그냥 실업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 예. 그리고 국정원 보고 자체를 안 받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자, 국정원에 대한 그 어마무시한 그 정보 수집 기능을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청와대 특감 반원이라 봐야 꼴랑 10명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가지고 민간인 사찰을 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기는 한데. 저도 그런데 지금 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예. 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공무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 그 사찰이라는 게 지시에 의해서 정치적 목적을 갖고 반대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첩보를 획득해서 보고하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찰의 이제- 사전적 의미는 그렇죠. 예, 예, 핵심은 이제 지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정치적 목적을 갖고 지시를 하는 것인데 지금 청와대 얘기는 예. 지시한 바가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예, 그리고 예. 이제 김 전 수사관 김 전 수사관은 이제 첩보를 계속 가지고 왔는데 뭐 그 가지고 온 첩보가 민간인 사찰로 우려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폐기하라 하지 말아라 하고 초기에 얘기를 했다. 이거 청와대 네. 얘기입니다. 청와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첩보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 문제가 있더라도 공적인 역할과 결합되어 있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와의 협업 과정이 필요했던 작업들에 대해서 지시한 사항은 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근무에 문제가 있길래 근태 차원에서 일일 보고라고 하는 근태 관리 차원의 보고서를 쓰라고 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것을 첩보로 보고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틀어 1년 6개월의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 청와대에서는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 전 수사관의 첩보 내용도 좀 몇 가지는 상당 부분은 사실과 어긋나는 측면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뭐 건설업자 최 씨와의 통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스스로 했던 행위 자체에 대한 도덕성들을 깎아먹게 되는 내용들도 분명히 나오는 거고, 또 거기다가 본인이 다른 부처의 승진을 하려고 요청했다는 얘기도 아직 사실 확인은 안 되지만요. 사실 확인을 하게 되면 저는 그래서 이건 오히려 좀 본인의 승진 욕구와 과잉 충성이 결합돼 있는 것들을 예. 이후에는 본인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미꾸라지라고 표현이 나오는. 저는 미꾸라지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그건 말이 안 예. 되는 거고요. 어떻게 사람을 미꾸라지 표현할 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예. 저는 아니 그래서- 하는 짓이 미꾸라지 같았다는 주장이죠. 예, 저는 그래서 주장인 그렇다고 예. 하더라도 청와대는 그런 식의 은유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조국 민정수석을 고소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청와대는 또 김 수사관을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정쟁화해서 확인도 안 되는 팩트까지 정쟁화해서 하기보다는 그 검찰 사실관계를 수사를 검찰 수사에 지켜보자. 지켜보고 예, 만약에 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신빙성이 국민들이 요구할 만한 상황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그것이 특검이든 아니면 예. 국조든 그때 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국조 특검 바로 해야 된다, 민간인 사찰이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좀 예. 제가 볼 땐 너무 과도한 정치적인 좋습니다. 생각이 좋습니다. 듭니다. 예, 네. 좋습니다. 시간이 지금 없어서 네네. 시청자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저는 해소시켜야 드려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질문을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법조인으로서 서정욱 변호사한테 여쭙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왜 청와대와 이 특감반원이 지시를 했느냐 개인 일탈을 가지고 왜 이렇게 싸우죠?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요소입니까 법적으로? 그렇죠. 이게 지시를 하면요. 예. 그건 이게 공범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민간인 사찰 자체가 이게 그 직권남용죄입니다. 직권남용인데. 근데 지시를 하면 공범이 되고 오히려 이게 주범이 될 수도 있죠. 더 어허, 책임이.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예. 저는 이게 질문을 했으니까 예. 분명한 건 이게 청와대가 세 가지는 확실하게 잘못했어요. 이 다툼이 없어요. 자 첫째 자, 첫째, 지시는 안 했다 하더라도 이걸 이게 그 감독 책임이 있어요. 책임 있다. 바로 이게 묵인 내지 방조.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미꾸라지가 불순물을 물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게 미꾸라지를 갖다가 고발해가 처벌하든지 추어탕을 아니면 이게 만들어 돌려보내든지. 먹어야죠. 아니 뭔가 이게 불순물을 잡아온 물고 온 미꾸라지였다면 예. 빨리 추어탕을 해 먹었어야죠. 그러니까 끓여서. 저는 이게 어떻든 예. 반명이 이걸 1년 6개월 동안 방치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자 감독 소홀 좋습니다. 그건 이게 인정하죠. 예, 두 자, 번째. 두 번째. 예. 청와대의 잘못한 게 팩트를 확인하지 않고 거짓 해명을 했어요. 바로 이게 대표적인 게 두 개. 고발한 것 중에 우윤건. 예. 이 부분이 유일하게 임종석 실장까지 고발한 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4명 고발했는데 네. 임종석 실장은 이게 우윤건 검정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에서 이게 수사를 했는데 혐의 없음 모르게 종결됐기 때문에 러시아 대사 갔다 했잖아요. 예. 근데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어요. 안 했죠. 그리고 그다음에 공항철도 예. 사기업으로 근데 공기업으로 착각했댔죠. 예. 그런데 문건에는 사기업인 거 알았죠. 네. 따라서 이게 그 허위로 팩트를 확인 안 하고 잘못한 거. 네. 이건 이게 누가 봐도 잘못된 거 맞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큰 문제가 잘못된 게 대변인이 뭐라 했어요. 급이 맞아야지 이게 토론한다. 예. 예를 들어 이게 김태우가 6급이에요. 예. 그럼 이게 옛날에 제가 90년에 가장 이게 사찰 중에 떠들썩한 게 기무사, 옛날에 이게 부안사죠. 그때 윤석양, 예. 윤석양 이병이 예. 사찰을 이게 폭로했는데 1,303명을 사찰했다. 네. 그래서 윤석양 이분이 이게 2년형을 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병이 높습니까? 6급이 높아요. 저는 이게 급이 왜 중요합니까? 6급이든 9급이든 이병이든 장군이든 사찰이 이게 중요하지 급이 안 맞으니까 우리 못 놀겠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대응입니다. 네, 네. 이 세 가지는 확실하게 잘못됐다 봅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 판단은 아직도 끝나지 실체적 진실이 좀 나오지 않은 사안이고 국민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사안에 대해서 좀 판단하고 계실 테니까 저희가 무슨 코멘트를 하는 건 적절치 않고 정치적으로 한국당은 이거 가지고 국정조사까지 가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이거 안 받고 버틸 수 있을까요? 2019년 예상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2019년 예상을 하면 2019년에 가장 그 위험한 게 사실 2월 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2월. 예, 왜 2월이죠? 왜 2월이냐면 지금 1년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네. 근데 1년 평가가 아직 2월 달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현 정부가 이 아까 추세선 말씀드렸을 때 계속 떨어질 때 고비고비가 고용지표, 이 분기별 고용지표 발표할 때마다 사실은 떨어졌어요. 1분기 때도 최악의 고용지표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확대 경제회의를 주관하면서 가슴 아프다라고 표현했는데 네. 바로 지금 11월 달에 3분기 실적이 네, 최악으로 나와서 네. 또다시 김의겸 대변인이 가슴 아프다라고 얘기합니다. 2월이 뭐냐면 4분기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아하. 자, 이 4분기가 2018년도의 4분기 고용지표의 마지막 얘기이자 1년 동안을 사실 총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예. 지난 3분기 때마다 사실 최악이었는데 4분기가 좋아질 가능성은 사실 별로 이 없어 보입니다. 특감반 사태로 돼 있는 적폐청산 문제하고 경제 정책 문제하고가 맞물려서 딱 교차하는 지점이 2월이라고 2월이니까 이 특감반 정치적이랑 그럼 어떤 2월 임시국회로 연결돼서 2월 임시국회로 연결되면서 추석 민심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설 연휴 민심. 설 연휴 민심으로 연결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 정부가 이 두 가지 이것이 끝까지 어디까지 가느냐, 빨리 끝내야 되느냐, 아니 이게 국정조사까지 가서 2월까지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다 맞물려서 2월 달에 국정조사 지지도 이게 추세하고 또 연결이 된다는 말씀. 다시 돌고 돌아서 이 모든 5가지 정치, 경제, 이 외교 모든 현안들은 다 맞물려서 대통령 지지도하고 맞물려서 간다는 첫 번째 질문으로 가는 겁니다. 김 교수님은 그래서 이거 자꾸 정쟁화하지 말고 검찰 조사 지켜보자. 빨리 청와대도 검찰로 넘겨라. 이런 해법 제시하시는 거죠? 네네네. 뭐 저는 청와대가 뭐 기본적으로 실수했죠. 대응에서는 뭐 미꾸라지 아니면 뭐 예, DNA가 예. 없다 이런 식이니까 잘못됐다. 그러니까 자기는 옳다라고
라는 식으로 사태를 접하게 되면 나머지는 틀린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더 키운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또 청와대 내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내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TF 같은 걸 만들어서 내부에서 조절한 절차와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것을 불거져 나오게 한 것 자체가 저는 청와대 내부의 미숙함을 드러낸 거기 때문에 미숙했다. 그 미숙함에 대해서 대응할 때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예. 판단한 조치를 가지고 우리가 미흡하다면 조치를 취하고 미흡하지 않다면 상대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조치를 취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대응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의심이 간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야당을 공격하는 악순환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 생각이 주제에 듭니다. 관해서 두 분한테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한 거 다 빼고 지나간 일이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 계속될 일이니까 네. 자 국정조사와 특검을 청와대가 먼저 요구하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라는 요구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그렇게 여의도로 가져가는 결정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네. 저는 그것이 진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고 하는 건지 알 수는 없다. 그건 또 다른 예, 미숙함으로 저는 가장 보시는군요. 중요한 건 국민들이 이 문제를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그런 공간에 가져가서 해결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느끼는 지표가 나왔을 때 예. 저는 당연히 청와대든 아니면 여당이든 그것을 선제적으로 제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지 않은데 야당이 제기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건 저는 또다시 이 문제를 여야의 싸움으로 치환시키기 때문에 그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현 상황에서는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네네. 말씀 의견.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특검하고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거는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릴 그 전에 꼭 할 일이 뭡니까? 읍참 조국. 읍참 조국. 조국 바로 이게 수석 조국 책임론. 민정수석부터 이게 빨리 잘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아마 이게 정권은 끝까지 끌고 갈 겁니다. 예. 조국은 이게 그 선골이에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옛날에 왜 김동연, 장하성은 진골입니다. 예. 이분들에게 장하성은 안철수 캠프에 있었고 김동연에게 보수 정권에 있었죠. 근데 조국은 과거부터 진보 플랜 집권 이때부터 이게 부산파의 지지를 받는 선골이에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으나 그거는 서 변호사님이 그렇게 예, 말씀하셔도 지금 조국 수석 반응이나 청와대 반응을 보면 두들겨 맞으면서도 가겠다는 거잖아요. 프로필도 바꾸고 예. 노래까지 이게 세곡 그럼 올리라 문재인 했잖아요. 대통령 의중이 저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스랜드 굴복하지 않겠다. 예. 그런데 조국의 경제를 요구하는 게 야당만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럼 이게 공직자가 국민한테 굴복하지 않을 겁니까? 지금 이게 지지율 하락이 바로 이게 국민의 민심이에요. 저렇게 끝까지 국민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이건 이게 오만한 자세고 네. 빨리 이게 읍참 조구해야 되고. 예. 자, 두 번째. 예. 그럼 이게 특검은 왜 해야 되느냐? 특검은 네. 지금 이게 고소고발 건이 세 군데 분산됐어요. 수원지검 등. 예를 들어 이게 수원으로 왜 보냅니까? 수원으로. 여러 군데 이게 분산돼 있으면 제대로 체계적인 수사가 되겠습니까? 예. 아니 그건 검찰총장이 딱 찍어서 보낸 거잖아요. 저는 이게 윤석열 그게 서울지검장과 잘못됐다는 김태우가 특수관계일 수 있으니. 예를 들어 이게 김태호가 대검도 있고 검찰이 다 했었는데 예. 수원지검 감독이 공정하겠고 또 이게 아, 수원지검이 국민이 수사력이 믿지 않을 거다. 그렇죠. 저는 이게 여러 군데서 분산돼서는 체계적인 수사가 안 돼요. 예. 따라서 이게 모든 관련 의혹이 한 10가지 되면 바로 이게 특검이 법을 만들어서 예. 모든 관련 의혹을 한 군데서 예. 저렇게 조사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하. 마지막으로 이게 국정조사나 청문회는 왜 필요하냐. 예. 저는 이게 민정수석이 출석 안 하는 관행이 있죠. 예. 이게 정말 잘못된 관행인데 과거에는 왜 안 했냐. 과거에는 이게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니까. 예.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에는 국회 관여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이게 과거 이야기예요. 지금 민정은요. 검찰 수사에 개입 못합니다. 민정은 이게 국민의 여론을 전달하는 기관이에요. 오히려 이게 국회에 제일 먼저 나가야 될 나가야 수석이 된다. 민정수석입니다. 예. 따라서 이게 저는 국회에서도 명명백백하게 청문회든 운영위원회든 더 나아가 이게 국정조사든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보는 거예요. 검찰 수사 전후 따지지 말고 국정조사와 특검은 별도 트랙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의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서 변호사님 의견은 이제 명확해졌고 좋습니다. 저희가 외교 안보 분야도 있고 김정은 답방 문제도 있고 있었습니다만은 김정은 답방 문제는 어차피 연내에는 불가능해졌고 연초로 넘어가는 문제니까 그거는 그 주제는 연초에 별도 주제로 마련을 해서 세 분 모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2019년 문재인 정권 3년 차를 들어서 무엇을부터 어떻게 해결해야지 제대로 쓸 수 있느냐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런 토론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마지막으로 세 분한테 30초씩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청와대가 국회가 요금부터 시작하자라고 2019년 숙제부터 내주신다면 이종훈 실장님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두 분이 하도 사자성어를 하셔서 저도 예. 사자성어를 하나 아주 쉬운 준비했습니다. 사자성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 다스릴 정자입니다. 예. 공자님 말씀인데요. 네. 다스릴 정자, 정자는 예. 정자는 올바를 정자. 요거 예. 뺀 겁니다. 올바를 정자. 예. 그래서 정자, 정야. 다스린다는 것은 곧 올바름이다라는 예. 뜻인데요. 예. 그 다시 파자로 하면 이겁니다. 이 다스릴 정에서 올바를 정만 남으려면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매질할 복자입니다. 이게 매질을 아하. 한다는 뜻입니다. 예. 즉 이 다스릴 정은 다스린다는 뜻은 사실 안 좋은 뜻이에요. 왜? 올바름을 위해서 매질하는 것이거든요. 때린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예. 근데 요거를 공자님 말씀 이걸 걷어내라라고 얘기를 하는 아. 겁니다. 즉 적폐청산이다라고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이 강압적으로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예. 이제는 그런 복자를 빼고 스스로 올바름을 보이면 사실은 그것이 다스립니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제 화합으로 통합으로 가는 어떤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폐청산 속도 조절 좀 하고 내로남불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 쉬운 말씀을 발을 정자 하나로 사자성어로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김정욱 교수님. 예,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2019년부터는요. 그래서 현장으로 들어가라. 예, 그래서 땀, 밥, 희노애락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느꼈으면 좋겠고요. 좀 그걸 바탕으로 좀 폐쇄해서 개방과 연대로, 그다음에 주도해서 뭐 협치와 협력으로, 그리고 청와대에서 당으로 이렇게 좀 전체적인 좀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2월을 말씀하셨으니까 전 1월 중에 제2기 청와대, 제2기 내각이 들어와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일신한다, 그리고 실천하겠다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부터인지 소문이 자꾸 혼밥하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런 말씀 안 나오도록 그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현장에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이렇게 좀 더 대통령이 막 더 나서는 모습, 소통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는 말씀. 예, 서 저는 변호사님. 이게 쉽게 한 말씀만 드리면 네, 다음이든 네이버든 뉴스에 댓글 좀 직접 보시라. 직접 봐라. 왜냐하면 이게 춘추 전국 시대에 묵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겸했을. 예. 이분이 이게 뭐냐면 한 귀로 듣는 것보다는 두 귀로 듣고 한 귀. 예, 저렇게 천하의 민심을 두루 들으라는 거예요. 예. 또 이게 한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두 눈으로 보는 게 더 잘 보인다. 예, 저는 이게 옛날에 문 대통령이 옛날에 뭐랬어요? 댓글도 양념이고 하면서 본인한테 이게 좋은 댓글 많을 때 은근 많이 했죠. 요즘 이게 댓글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그 민심을 봐야 돼요. 저는 이게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어야 된다. 이래 보면. 세 분 말씀 듣다 보니까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요구되는 이 새해부터의 요구사항을 보면은 결국은 소통하라라는 말씀으로 좀 귀결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소통하시는 거 딴 거는 몰라도 소통만큼은 자신 있다고 그거 보여주셨던 대통령인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소통하는 대통령으로서 전국을 이끌어달라 이런 주문으로 저희도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좀 더 매의 눈으로 2019년 준비하면서 이런 자리 자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에 민심을 뜨겁게 달군 의원들이 계십니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이란 분이 공항에서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논란거리인데 어떤 내용인지 시간이 좀 흘러서 양측의 해명은 어떻게 되는지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그제밤 김포공항 비행기 탑승 절차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공항 직원이 신분증과 비행기표 제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생겼습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스마트폰 케이스에 담긴 신분증을 보여주자 공항 직원이 꺼내어 보여주는 게 규정이라 했고 김 의원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규정을 보여달라 요구했단 겁니다. 여기까지는 양측 주장이 일치하는데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선 크게 엇갈립니다. 첫 보도를 한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데 그런 규정이 없다면서 언성을 높이고 욕설까지 퍼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이 산하기관인 공항공사 사장을 찾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인터넷엔 비난 여론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왜곡 과장 보도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신분 확인 절차가 이렇게 거칠고 불쾌하다면 시민에겐 얼마나 심할까 싶어 국회의원 언급을 한 것이며 결코 욕설은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공항공사는 10분간의 항의가 있었단 관련 민원 처리 문서만 공개했을 뿐 갑질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당시 CCTV 화면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국회의원 된 지 얼마 안 되는 초임 국회의원이 공항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지금 또 얘기가 많습니다. 한번 이슈 따라잡기에서 한번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뭐 사실관계와 뭐 해명 여부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예. 이제 좀 팩트 정리 좀 하고 좀 가야 되겠어요. 예. 정확하게. 예. 첫째, 예. 욕은 안 했다는 거죠? 욕을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있어요. 예, 김종훈은 안 했다고 근데 얘기하고 이 있고. 그 공항공사 직원이 24살 청년이죠? 예. 그건 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욕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주장하고 있고 있죠. 요거 네. 아직 해결 안 된 해결 안 된 상태로 상태예요. 통과. 예. 자, 신분증 네. 꺼내라. 매뉴얼이 뭡니까 정확하게? 매뉴얼은 뭐라고 돼 있냐면 예. 오면 인사를 하고 예. 그러니까 승객이 오면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꺼내서 확인하도록 돼 있어요. 신분증을. 신분증을. 왜냐면 자, 예. 이유가 예, 저도요 네. 신분증을 예. 지갑에 이렇게 넣고 다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제 지금 그럼 이제 예. 자, 신분증하고 표 보여주고 예. 자 신분증. 근데 이거 안 돼, 그걸- 이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아. 왜냐하면 이게 이럴 위험성이 있어요. 그 칼라 복사기로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실제 만져보고서 여기 보면 지금 규정의 매뉴얼이 이렇습니다. 승객이 오면 인사를 한 뒤에 예. 탑승권과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예. 두 손으로 탑승권과 신분증을 받고 육안으로 일치 여부 및 위조 여부를 확인해라. 두 손으로 받으란 얘기는 손으로 만져보고 그렇죠. 위조 여부를 확인하라는 확인하라는 뜻이군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예, 이게 예. 칼라 프린트 같은 걸로 위조를 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해서 그 지갑 안에 넣어놓고 이렇게 보여만 주면 예, 그럼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자, 그런- 그럼 이 사실관계는 확인됐네요. 그렇죠. 공항 그 직원이 무리한 거를 요구한 건 그건 아니다라고는 아니죠. 팩트 정리는 됐군요. 네, 그건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네. 의원이 고압적으로 요구를 하더라. 국회의원이 나한테도 이 정도면은 일반 시민들한테는 얼마나 갑질을 할까? 내가 이거는 참을 수가 없었다. 시민을 대표해서 나는 대표해서 했다. 항의한 거다. 네, 이 주장.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김정은. 여기에 대해서는 팩트 확인이 어떻게 돼 그 있습니까? 뭔가 팩트 확인은 그게 그런 얘기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직원 입장에서는 네. 고압적으로 얘기하고 사진도 찍고 뭐 사장을 불러오라 그러고 사장한테 전화 연결하라고 보장한테 얘기하고 예. 그 분위기 자체가 고압적이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김정은 의원 말은 예. 본인은 고압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시민을 대표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 네. 지금 나오잖아요. 그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김 의원이 내 명찰을 보고서 A사 김모모 땡땡씨 근무 똑바로 서세요. 하긴 너무 분해서 의원님 신분증 확인이 제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휴대폰을 꺼내 나와 다른 직원의 얼굴 사진 찍었다는 거예요. 찍었다. 네, 그 이제 만약에 찍어서 뭐 사장이나 누구한테 제출하려고 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예. 그런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 장면 자체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예. 느껴질 수 있겠죠. 24살 먹은 공항 직원이 인터뷰한 거를 봤더니 국회의원한테 제가 갑질을 했다고요? 저 바보 아닌데요. 제가 국회의원한테 갑질을 할 정도로 제가 바보가 아닌데요. 이렇게 반문을 했더군요. 그러니까요. 기자 질문에. 그러니까 뭐 아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제 김정은 의원이 정말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 이런 얘기겠죠. 뭐 예. 예를 들어서 처음에 와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예. 직원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이렇게 친절하게 하지 못했을 수는 있어요. 뭐 그럴 예.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뭐 여러 사람들을 매일매일 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인사를 안 하거나 뭐 이랬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군요. 논점은 예. 사실은 그걸 꺼내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예. 그 신분증을 꺼내서 주면 그게 뭐 그렇게 어렵고 대단히 불편한 문제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끝까지 안 꺼내줬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발생하게 네. 된 거니까 그 상황에서 그냥 꺼내서 보여주고 좀 친절하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뭐 그렇다면 네. 문제가 이렇게 확대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규정을 그러나, 가져오라 예, 그러고 김정호 의원은 뭐 욕설은 안 했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뭐 욕설 안 그렇다 했다고 치고. 주장하고 있죠. 네. 근데 김정호 의원이 초선이죠. 초선입니다. 근데 국회의원 된 지 얼마 안 되죠.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가 의원하다가 경남지사. 하시다가 나왔잖아요, 경남지사로. 예. 그러면서 그 자리가 공석이 됐어요. 예. 그 재보궐 선거를 한 거죠. 지난번 지방선거 할 때 같이. 그때 그럼 당선이 4월 된 달에 국회의원 됐으니까 이제 국회의원 되신 지 이제 뭐 한 6, 7개월 그 정도 되신 맞습니다. 분인데 예. 그러니까 저희 눈에도 낯서니까 시청자들이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저분 얼굴을 딱 보고 아 저분 국회의원이구나 이렇게 알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게 알기는 어렵죠. 예.
그렇죠. 그래서 배지를 예. 보여주면서 배지도 달고 있는데 왜 아. 국회의원인 줄 모르냐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이 상임위는 어디입니까? 상임위도 국토위예요. 국토위면은 공항공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있죠. 이른바 갑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어허. 네. 저런 일 벌어졌고 난 다음에 공항공사에서 국회의원실로 찾아가서 설명을 해명했다 했어요. 뭐 이런 해명을 것도 했다고 그랬어요. 사실관계는 맞나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상임위 국회의원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네요. 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설명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항상 본인의 걸 예, 예. 관리 감독이라고 얘기할 수 예, 없지만 예.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예, 국회의원 예. 위치니까 좋습니다. 공항공사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제가 정말 객관적인 질문만 드리면은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예, 예. 이럴 때는 예. 각 당의 반응을 딱 놓고 보면 딱 확연히 갈리는데 그렇죠. 여기서 데스노트 객관적으로 딱 정답 내리는 정당이 있잖아요. 정의당. 정의당. 정의당이 뭐라 그랬냐가 정답 아니에요. 뭐 자, 그렇게 정의당은 볼수 있죠. 뭐라 했습니까? 이유야를 막론하고 특권과 반칙이 맞다. 김정우 의원은 사회적 상식에 반하는 행동과 평소 소신과 다른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점에서 국민께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정의당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특권과 반칙 맞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렸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그 논평은 제가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난 뻔하니까. 예. 민주당만 이런 악재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금 또 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민경욱 의원. 이거 본인의 지역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 본인의 지역구에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아마 있었나 봐요. 근데 어느 시간이 굉장히 야심한 시간이었대요. 예, 그랬었죠. 근데 뭐 시간이야 뭐 그렇다고 치고 예. 뭐 그거는 뭐 개인 사정이니까. 민경욱 의원은 지역구 시 주민이니까 유권자니까 인사를 하러 했죠. 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하면서 잘 예, 지내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이분이 퉁명스럽게 처음에는 대답을 안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민경욱 의원을 별로 안 좋아하신 분 같아요. 느낌상 뭐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자유한국당이나 민경욱 의원을 좋아하는 유권자는 아니었던 아닌 것 모양이에요. 같아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묻습니다. 민경욱 예. 의원이 잘 지내시죠라고. 잘 지내시죠?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잘 지냅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아하. 그 예. 뉘앙스 자체는 뭐, 민경욱 의원을 별로 이렇게 나는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 그렇죠. 유권자가 예, 아닙니다. 그렇게 이런 느낄 수 간접적인 있죠. 의사표시 예, 같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거기서 끝났으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럼 돌아가면 가면 되죠.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전혀 없죠. 예, 예. 그랬는데 민경욱 의원이 고개를 돌려서 그러니까 그분 쪽은 아니고 반대쪽으로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침을 뱉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게 이제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항의를 했어요. 예. 지금 저한테 침 뱉은 건 아니지. 물론 제 예. 말에 침 뱉으신 거세요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는 그냥 침 뱉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주장인즉슨 민경욱 의원이 그랬더니 나를 째려보더라. 네, 그렇게 이렇게 좀 주장하고 글을 있죠. 올렸어요. 네, 글을 카페에 글을 어허. 올렸어요. 인터넷 카페에. 여기 민경욱 의원 뭐 해명을 했었을 것 같은데. 해명을 했죠. 근데 저 해명도 제가 뭐 읽어는 드리는데 네. 쌀쌀한 날씨에 비염이 도져가지고 코가 나오기를 돌아서 침을 뱉은 건 맞지만 모욕한 것은 아니다. 근데 저것도 아니 민 사실 의원이 좀- 비염이 있는 건 제가 알아요. 예. 개인적으로. 예. 근데 그 상황적으로 그 상황에서 침을 뱉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예, 소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자. 그런 행동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예, 국회의원이 공항에서 이거 하고 결은 다른 내용이고 내용은 다른 예. 내용이긴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두 의원의 이 행동이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공통된 지적은 받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녹을 먹고 사는 분들이잖아요. 예, 또 국민을 위해서 예. 봉사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예. 그러면 국민을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근데 저런 행동 하나하나가 물론 뭐 그 당시 기분이 나빠서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예. 또 언론들이 계속 보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이 저런 행동을 하게 되면.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특히 유권자들 앞에서는 한마디 또 한순간의 행동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셨다면 저런 행동 안 하셨을 텐데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그러게요. 듭니다. 그러네요. 민주당의 김정호 의원,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의원 예. 비슷하게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이런 일에 지금 휘말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여야 균형 맞추려고 이러시나? 참 잘 공교롭게 모르겠어요. 날짜도 근데 똑같이. 안 좋은 일만 이렇게 안 균형을 좋은 일로. 좋은 일로 좀 균형을 맞추셨으면 예, 좋겠어요. 예. 네. 좋습니다. 예. 자, 여야 균형 얘기 나왔으니까 예. 보수 진보 진영 얘기 좀 한번 해보죠. 예. 보수 진영에서 요새 유튜브 방송으로 가서 재미 본다는 얘기에서 홍카콜라 홍준표 전 대표 얘기가 한동안 지금 이제 주말을 시끄럽게 하는데 그렇죠.
진보 진영에서 유시민 작가가 나서서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다 나섰어요. 그러니까요. 팟캐스트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제 아마 그 본인이 개인적으로 진행은 본인이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 이제 본인 개인의 유튜브나 팟캐스트는 아닌 것 같고 네.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잖아요. 예. 노무현 재단 입장에서 유튜브를 하겠다. 예. 근데 진행을 본인이 맡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비춰지기는 본인이 진행을 하는 거니까 유시민 유튜브로 보여줄 수 있지만 이제 원칙은 노무현 재단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의 진행을 맡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근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예, 있습니다. 예. 유시민이라는 이 이름 석자가 주는 국민들의 이미지가요. 예. 지금 작가라고 본인은 그러지만 국민들은 정치인 출신으로서 돼 있고 그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방송 셀럽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유시민 작가가 됐든 이사장이 됐든 호칭이 뭐가 됐든 예. 본인이 맘만 먹으면 출연료 많이 받으시고 네, 그럴 수 지상파로 나가실 수가 예. 있고 종편에도 나가신다면 대환영일 거고 예, 그렇죠. 골라서 나가실 수 있을 예, 텐데 예, 예. 왜 굳이 그 험악한 유튜브 시장에 뛰어드신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정치 안 하겠다는 거고요. 본인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아 자기 정치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정치 복귀 아니래요? 아니라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근데 말고 그럼 쓰지 말라는 기사 더더군다나 그러면 왜 방송을 하신대요? 이유는 뭐냐면 가짜 뉴스가 너무 판을 친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보 진영이나 또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련된 것, 노무현 정부 예. 때 있었던 일 이런 일들까지 다 가짜 뉴스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반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시민 그러니까 이사장이라고 표현할게요.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일이라든지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진영이나 아니면 일부 진영에서 너무 말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된 정보가 자꾸 나오니까 아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일주일 동안 나온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건 좀 잘못됐고 이건 사실이 아니고 증거 제시하면서 팩트 정리를 해주겠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유튜브가 없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보세요. 유튜브의 지금 순위를 보면 예. 보수 진영에서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운영하는 유튜브의 순위가 가장 높고 진보 진영은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뭐 순위가 좀 그러고 밑으로 보니. 떨어져 있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 그래서 노무현 재단이 이 일을 좀 해보겠다. 그래서 예. 일주일에 한 번 방송 만들고 일주일 동안 나온 여러 가지 이슈나 뉴스 중에 잘못된 정보나 가짜 뉴스가 있으면 네. 그걸 바로잡고 팩트를 정리하는 그런 방송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유시민이 나서면은 유튜브에서도 잘 될까요? 뭐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정도 되면은 잘 된다고 평가를 뭐 받을까요? 최소한 100만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만이요? 네. 아유. 너무 많은가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홍준표 전 대표 지금 대성공이라고 예. 지금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10만 오늘 아침에 10만. 보니까 10만 넘었다고. 그러면 10만으로 할까요? 근데 유시민 작가가 나서면은 10만은 될까요?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아까 그래요?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인지도가 있잖아요. 인지도가. 예, 예. 그러니까 인지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면 그 지금 현재 진보 진영이라든지 아니면 유시민 작가에서 갖고 있었던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일단 와서 접속을 하실 네,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10만은 넘어설 것 같은데요. 그래요. 개인적으로. 뭐 제가 알겠어요. 최 교수님이 알겠어요. 그건 예,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 문제가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정치 구도를 파악하시는데 이게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데 예.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진영 논리를 떠나서 유튜버가 예. 10만 명 훌쩍 넘어가기는 매우 어려운데 어렵죠. 홍카콜라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확 넘어가니까 예. 진보 진영에서 놀래가지고 그나마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유시민밖에 없다. 셀럽이 유시민밖에 없다. 예. 이렇게 좀 진영 싸움으로 가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예. 근데 저는 홍준표 전 대표의 그 유튜브도 네. 그렇게 빨리 많은 사람이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지지자들이 다 왔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서 궁금해하거나 재밌어하거나 또는 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 이래서 오는 분도 저는 많다고 봐요. 네, 네. 또 뭐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듣는다는 표현은 제가 지지자에도 있지만 네. 지지 안 하는 분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하. 그런 차원에서 보고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그냥 인지도 면이나 인기 면에서 보면 홍준표 전 네. 대표에게 결코 뒤진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걸 떠나서 그냥 예, 맞아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지도 면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방송을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수요가 훨씬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분이 하시던 방송에서 좋은 경험을 갖거나 좋은 이 느낌을 갖고 있는 분 같은 경우 그분을 또 만나고 싶으니까 결국 접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10만 명은 충분히 넘어설 걸로 봅니다, 저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가 SNS 싸움이었다면 예. 다음 총선과 다음 대선은 유튜브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린 적이 있는데 예. 유튜브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이 진영 간의 정치
이 세력 싸움 이거는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게 관전 포인트니까 최 교수님도 예. 전공이시니까 잘 좀 그렇죠. 지켜보시면서 예. 이 변화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좀 짚어주세요. 알겠습니다. 2019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항 갑질 논란을 불러온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배지단 지 이제 몇 달 안 된 초선입니다. 국회의원도 갑질당하는데 일반 시민은 오죽할까 싶어 항의했다는데 이 어설픈 해명이 더 큰 실망을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지갑 속 신분증 꺼내 보여달라. 한 번 아니라 10번이라도 보여달라면 보여주는 게 몸에 밴 저를 포함한 일반 시민 입장에선 뭐가 갑질인지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김정호 의원이 누굽니까? 선거 구호가 딱 떨어집니다. 노무현을 지킨 사람, 문재인을 도울 사람, 김경수와 일할 사람. 근데 제가 아는 노무현, 문재인, 김경수가 공항에서 신분증 보여달라면 국회의원 배지 보이면서 안 보이냐? 이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수고하신다, 어려운 점 없냐, 신분증 꺼내서 보여주면서 이랬을 거다에 저는 한 표 겁니다. 그래서 전 김정호 파문에 대해 이른바 친노 친문 그룹이 한마디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노무현, 문재인, 김경수 욕먹이지 말고 자숙하라. 집권 3년 차, 이제 국민은 훨씬 엄격한 잣대로 재단하고 평가할 겁니다. 초심 잃으면 흔들릴 텐데 청와대며 민주당이며 어째 조마조마합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